우리는 종종 가정이 세상의 모든 풍파를 막아주는 가장 안전한 안식처라고 믿습니다. 하지만 만약 그 안식처가 가장 치열한 심리적 전쟁터가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오늘 우리는 문이 닫힌 집안에서 벌어지는 보이지 않는 폭력, 바로 나르시시스트 부모에 의한 정서적 학대에 대해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이 이야기가 누군가에게는 불편한 진실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어두운 터널 속에서 홀로 고통받고 있는 누군가에게는 한 줄기 빛이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 주시는 것만으로도 당신은 이미 상처받은 영혼을 향한 따뜻한 위로의 손길을 내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저희가 이러한 중요한 이야기를 세상에 더 널리 알리는 데 큰 힘이 됩니다. 더 많은 이들이 건강한 관계의 소중함을 깨닫도록 이 영상을 공유하여 선한 영향력을 함께 만들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자, 이제 시작합니다. 나르시시스트 어머니의 완벽한 파트너, 바로 모든 것을 방어하고 묵인하는 백기사 아버지입니다. 이 두 사람의 조합은 아이들의 삶을 송두리째 망가뜨립니다. 집안의 그 누구도 아이들을 보호해주지 않는 완벽한 고립이 형성되기 때문입니다. 영상 속 상황은 끔찍합니다. 경찰이 집에 도착하자마자 어머니의 첫 행동을 주목해 보십시오. 그녀는 즉시 자신의 권위가 위협받는다고 느낍니다. 그리고 통제권을 되찾기 위해 아이에게 무언가를 시킵니다. 이 쓰레기 좀 갖다 버려. 경찰이라는 외부의 권력이 개입한 긴급한 상황에서 쓰레기를 버리는 것이 과연 중요한 일일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은 상황을 통제하려는 필사적인 시도입니다. 나는 여전히 이 집의 통치자이며 내 아이는 내 명령에 복종한다는 것을 경찰과 아이, 그리고 스스로에게 증명하려는 무의식적인 행동인 것입니다. 그녀는 자신이 곧 체포될 것임을 직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수를 칩니다. 그래, 어서 나를 체포해 가세요. 데려가요. 이것 또한 통제권의 한 형태입니다. 타인에 의해 무력하게 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상황을 허락하고 주도하는 것처럼 보이려는 처절한 몸부림입니다. 이런 행동들이 여러분에게 익숙하게 느껴지시나요? 만약 가정 내에서 물건을 던지는 행위가 일상처럼 여겨졌다면 부디 그것이 명백한 폭력임을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그 집을 떠나 수년이 흐른 뒤 세상 누구도 당신에게 물건을 던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깨닫는 순간 과거의 상처가 얼마나 깊었는지 비로소 실감하게 될 것입니다. 집 안에서의 폭력이 일상화된 사람들은 그것이 얼마나 비정상적인지조차 깨닫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당신이 평생 알고 지낸 세상이 그것뿐이었다 해도 그것은 결코 정상이 아닙니다. 원래 세상은 그래서는 안 되는 겁니다. 경찰의 권위 앞에서도 그녀는 계속해서 상황의 서사를 자신이 원하는 방향으로 바꾸려 시도합니다. 집안에서 남편과 아이들을 완벽히 지배하고 있다고 믿을 때 그녀의 통제 욕구는 얼마나 더 극심했을까요? 상상조차 하기 어렵습니다. 이내 그녀는 새로운 카드를 꺼내듭니다. 바로 아들을 비난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심리학에서는 이야기 재구성이라고 부릅니다. 자신에게 불리한 현재의 규칙 안에서 이길 수 없게 되면 나르시시스트는 게임의 규칙 자체를 새로 써버립니다. 내가 이렇게 된 건 다 내 탓이야. 이 얼마나 끔찍한 책임 전가입니까? 그녀는 심지어 이웃의 시선을 의식하며 말합니다. 이웃들이 다 보잖아요. 하지만 아마 이웃들은 이미 그녀가 정상적이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었을 겁니다. 많은 나르시시스트들은 주변 사람들에게 자신이 얼마나 사랑받고 인정받는지 과시하려 하지만 사람들은 이미 진실을 알고 있습니다. 그저 더 큰 갈등을 피하기 위해 침묵할 뿐입니다. 경찰관들의 단호한 태도는
어둠 속 한 줄기 빛과 같습니다. 그들은 아들의 불안의 참 목소리를 듣고 그가 설명하는 상황을 즉시 믿어주었습니다. 아이들의 말을 진지하게 받아들여 준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나르시시스트 부모는 크게 두 종류로 나뉩니다. 첫 번째는 밖에서는 모든 사람에게 친절하고 평판이 좋지만 집 안에서는 폭군으로 돌변하는 유형입니다. 이들은 외부의 좋은 평판을 무기 삼아 자녀를 공격합니다. 밖에선 모두가 나를 좋은 사람이라고 하는데 너만 유독 나를 이상한 사람으로 모는구나. 내가 문제인 거야. 이렇게 아이가 스스로를 의심하게 만듭니다. 두 번째는 안팎으로 모두 끔찍한 사람이지만 자녀에게 이렇게 속삭이는 유형입니다. 내가 무슨 말을 해도 아무도 믿어주지 않을 거야. 아무도 널 도와주지 않아. 아이를 완벽한 고립감과 무력감에 빠뜨리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경찰이 망설임 없이 가해자를 제압하는 모습은 피해 아동에게 세상은 너의 말을 들어준다 는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나르시시스트들은 대화를 원합니다. 대화를 통해 당신을 속이고 조종하고 자신의 힘을 시험할 기회를 엿보기 때문입니다. 경찰이 그녀와 긴 대화를 나누지 않고 즉시 수갑을 채운 것은 매우 현명한 대처였습니다. 혹시 이런 경험이 있으신가요? 어떤 문제에 대해 명백히 상대방의 잘못이어서 당신이 차분하고 논리적으로 A부터 Z까지 모든 것을 설명했습니다. 어린 아이도 이해할 수 있을 만큼 명확하게 말입니다. 그런데 상대방은 갑자기 눈물을 글썽이며 이렇게 말합니다.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어. 우리가 왜 이렇게까지 됐는지 모르겠어. 내가 왜 그렇게 화가 났는지 이해가 안 가. 그 순간 당신은 혹시 내가 설명을 잘못했나 하고 스스로를 의심하게 됩니다. 바로 그것이 그들이 노리는 것입니다. 당신은 너무나도 완벽하게 설명했습니다. 너무 완벽해서 그들이 궁지에 몰린 나머지 기억 상실을 연기하고 있는 것뿐입니다. 그들이 모르겠다는 카드를 꺼내 들었다면 그것은 당신이 진실을 정확히 짚었다는 증거입니다. 절대 스스로를 의심하지 마십시오. 그들은 모든 것을 알고 있습니다. 당신이 그들에게 책임감을 느끼게 만들자 그들은 회피라는 가장 비겁한 수단을 선택한 것뿐입니다. 다시 영상으로 돌아가 봅시다. 아들이 경찰을 부를 수밖에 없었던 상황, 아버지에게는 기댈 수 없었다는 사실이 얼마나 가슴 아픈가요? 아버지는 그저 조력자, 방관자였을 뿐입니다. 아내가 세 자녀를 정신적으로 그리고 물건을 던지고 핥히는 등 신체적으로 학대하는 상황에서 무서웠다는 변명은 통하지 않습니다. 자녀를 지키는 것은 부모의 절대적인 의무이며 두려움은 그 의무를 저버릴 이유가 될 수 없습니다. 오히려 아버지는 이렇게 말합니다. 램프를 던진 건 아니잖아. 선풍기를 던졌을 뿐이야. 유리로 된 위험한 램프가 아니니 괜찮다는 것일까요? 대체 어떤 정신을 가진 부모가 자식에게 선풍기를 집어던집니까? 이것은 폭력의 본질을 흐리고 가해자를 변호하려는 비겁한 시도에 불과합니다. 어머니는 계속해서 경찰과 동맹을 맺으려 시도합니다. 경찰관과 동등한 위치에 있는 것처럼 보이려는 것입니다. 그녀가 수갑을 풀어달라고 애원하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수갑이 풀린 채 집으로 돌아가 남편과 아이들에게 보여주고 싶은 겁니다. 봐라, 경찰도 내 편이다. 너희는 아무런 힘도 없어. 그녀는 아주 작은 힘의 조각이라도 얻으면 그것을 부풀려 자신만의 승리 서사를 만들어낼 것입니다. 그렇기에 경찰이 수갑을 계속 채워두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녀는 끊임없이 거짓말을 합니다. 연속해서 3가지 거짓말을 하고는 아무렇지 않게 다음 말을 이어갑니다.
누군가가 당신의 얼굴에 대고 뻔뻔하게 거짓말을 할 때, 그리고 그 거짓말을 지적하는 것조차 감정적으로 너무나 소모될 때, 우리는 진실을 바로잡기를 포기하곤 합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그 순간 당신이 해야 할 첫 번째 일은 그 사람을 신뢰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 자신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혹시 내가 잘못 기억하는 건가? 내가 문제를 만드는 건가? 이런 자기의심의 세계로 빠져들지 마십시오. 당신의 몸과 마음이 뭔가 잘못됐다고 느꼈다면 그 느낌은 틀림없이 맞습니다. 당신은 당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자기 자신을 믿어도 괜찮습니다. 상황이 더 악화됩니다. 그녀는 당신이 원해서 낳은 아이들이잖아. 당신도 원했잖아 라며 남편에게 책임을 떠넘깁니다. 이 말은 아이들에게 나는 너희를 원하지 않았다는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는 한 아이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는 가장 잔인한 형태의 정서적 학대입니다. 이런 말을 듣고 자란 아이는 삶에서 거절이나 버림받는 경험을 할 때마다 그 상처가 곧장 부모가 심어놓은 원죄의식으로 연결됩니다. 나는 태어나지 말았어야 했어. 나는 이곳에 존재할 가치가 없어 라는 결론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반대로 아이에게 내가 우리에게 와주어서 얼마나 기쁜지 몰라. 너는 우리의 가장 큰 축복이야 라고 꾸준히 말해주는 것이 아이의 뇌와 정서에 얼마나 거대한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지 우리는 때로 잊고 삽니다. 우리는 한국 사회의 특수성을 이해해야 합니다. 전통적으로 효를 강조하며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을 미덕으로 여겨온 문화 속에서 부모의 문제를 공론화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도 부모님인데 라는 말이 모든 비판의 입을 막아버리곤 합니다. 또한 자녀의 성공을 통해 자신의 존재를 증명받으려는 부모의 왜곡된 욕망이 때로 과도한 통제와 정서적 학대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아이들은 생존을 위해 부모의 기분을 살피는 눈치에 극도로 예민해지며 자신의 감정과 욕구를 억누른 채 살아갑니다. 그 억눌린 감정들은 화병이라는 우리 문화 특유의 병을 낳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가 보는 이 이야기는 결코 먼 나라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나르시시스트들은 당신을 벌할 것이라고 위협합니다. 만약 당신이 저항하면 상황이 더 나빠질 것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진실을 말해드릴까요? 그들은 이미 당신에게 사용할 수 있는 대부분의 무기를 사용해왔습니다. 재미로, 기분 내키는 대로 말입니다. 저항의 저편에 죽음과 같은 끔찍한 고통이 있을 것이라고 느끼겠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모든 상황에 적용할 수는 없으니 신중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 영상 속 여성처럼 이미 자녀를 때리고 모욕하는 부모는 거의 최대치의 폭력을 행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권력의 불균형을 깨뜨리는 어떤 행동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경찰을 부르거나 법의 도움을 받거나 성인이 되었을 때 그 관계를 완전히 끊어내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그 과정은 일시적으로 더 고통스러울 수 있지만 그 고통의 끝에는 비로소 진정한 당신의 삶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버지는 결국 경찰을 부르지 않은 다른 아이를 집에 머물게 함으로써 처벌합니다. 문제 해결이 아닌 가해자의 편에 서서 또 다른 피해자를 만드는 악순환입니다. 그녀는 끝까지 이혼하지 않을 겁니다. 생각해보세요. 어떤 남자가 그녀의 학대를 견뎌낼 수 있을까요? 그녀는 비난하고 의지할 대상이 필요합니다. 그녀는 혼자서는 생존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그녀가 나는 당신을 만지지도 않았어라고 말할 때 그것은 당신을 감정적으로 격앙시키기 위한 미끼입니다. 그런 터무니없는 거짓말에 휘말리지 마십시오. 그럴 때 당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의 대답은 그저 아니,
그랬어 라고 현실을 상기시켜주는 것뿐입니다. 다른 말은 필요 없습니다. 그들이 피해자 행세를 하며 현실을 왜곡할 때 우리는 그들을 단호하게 현실로 다시 끌어와야 합니다. 오늘 본 이 영상은 단순한 한 가정의 불행이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 사회 곳곳에 숨어있는 수많은 상처 입은 내면 아이들의 비명입니다. 만약 당신이 비슷한 경험을 했다면 당신은 혼자가 아님을 기억하십시오. 당신의 감정은 옳았고 그 상황은 비정상적이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당신은 사랑받고 존중받을 자격이 충분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 어떤 부모도 자녀의 존재 가치를 우리는 종종 가정이 세상의 모든 풍파를 막아주는 가장 안전한 안식처라고 믿습니다. 하지만 만약 그 안식처가 가장 치열한 심리적 전쟁터가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오늘 우리는 문이 닫힌 집안에서 벌어지는 보이지 않는 폭력, 바로 나르시시스트 부모에 의한 정서적 학대에 대해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이 이야기가 누군가에게는 불편한 진실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어두운 터널 속에서 홀로 고통받고 있는 누군가에게는 한 줄기 빛이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 주시는 것만으로도 당신은 이미 상처받은 영혼을 향한 따뜻한 위로의 손길을 내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저희가 이러한 중요한 이야기를 세상에 더 널리 알리는 데 큰 힘이 됩니다. 더 많은 이들이 건강한 관계의 소중함을 깨닫도록 이 영상을 공유하여 선한 영향력을 함께 만들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자, 이제 시작합니다. 나르시시스트 어머니의 완벽한 파트너. 바로 모든 것을 방어하고 묵인하는 백기사 아버지입니다. 이 두 사람의 조합은 아이들의 삶을 송두리째 망가뜨립니다. 집안의 그 누구도 아이들을 보호해주지 않는 완벽한 고립이 형성되기 때문입니다. 영상 속 상황은 끔찍합니다. 경찰이 집에 도착하자마자 어머니의 첫 행동을 주목해 보십시오. 그녀는 즉시 자신의 권위가 위협받는다고 느낍니다. 그리고 통제권을 되찾기 위해 아이에게 무언가를 시킵니다. 이 쓰레기 좀 갖다 버려. 경찰이라는 외부의 권력이 개입한 긴급한 상황에서 쓰레기를 버리는 것이 과연 중요한 일일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은 상황을 통제하려는 필사적인 시도입니다. 나는 여전히 이 집의 통치자이며 내 아이는 내 명령에 복종한다는 것을 경찰과 아이, 그리고 스스로에게 증명하려는 무의식적인 행동인 것입니다. 그녀는 자신이 곧 체포될 것임을 직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수를 칩니다. 그래, 어서 나를 체포해 가세요. 데려가요. 이것 또한 통제권의 한 형태입니다. 타인에 의해 무력하게 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상황을 허락하고 주도하는 것처럼 보이려는 처절한 몸부림입니다. 이런 행동들이 여러분에게 익숙하게 느껴지시나요? 만약 가정 내에서 물건을 던지는 행위가 일상처럼 여겨졌다면 부디 그것이 명백한 폭력임을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그 집을 떠나 수년이 흐른 뒤 세상 누구도 당신에게 물건을 던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깨닫는 순간 과거의 상처가 얼마나 깊었는지 비로소 실감하게 될 것입니다. 집 안에서의 폭력이 일상화된 사람들은 그것이 얼마나 비정상적인지조차 깨닫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당신이 평생 알고 지낸 세상이 그것뿐이었다 해도 그것은 결코 정상이 아닙니다. 원래 세상은 그래서는 안 되는 겁니다. 경찰의 권위 앞에서도 그녀는 계속해서 상황의 서사를 자신이 원하는 방향으로 바꾸려 시도합니다. 집안에서 남편과 아이들을 완벽히 지배하고 있다고 믿을 때 그녀의 통제 욕구는 얼마나 더 극심했을까요? 상상조차 하기 어렵습니다. 이내 그녀는 새로운 카드를 꺼내듭니다. 바로 아들을 비난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심리학에서는 이야기 재구성이라고 부릅니다. 자신에게 불리한 현재의 규칙 안에서 이길 수 없게 되면 나르시시스트는 게임의 규칙 자체를 새로 써버립니다. 내가 이렇게 된 건 다 내 탓이야. 이 얼마나 끔찍한 책임 전가입니까? 그녀는 심지어 이웃의 시선을 의식하며 말합니다. 이웃들이 다 보잖아요. 하지만 아마 이웃들은 이미 그녀가 정상적이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었을 겁니다. 많은 나르시시스트들은 주변 사람들에게 자신이 얼마나 사랑받고 인정받는지 과시하려 하지만 사람들은 이미 진실을 알고 있습니다. 그저 더 큰 갈등을 피하기 위해 침묵할 뿐입니다. 경찰관들의 단호한 태도는 어둠 속 한 줄기 빛과 같습니다. 그들은 아들의 불안의 참 목소리를 듣고 그가 설명하는 상황을 즉시 믿어주었습니다. 아이들의 말을 진지하게 받아들여 준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나르시시스트 부모는 크게 두 종류로 나뉩니다. 첫 번째는 밖에서는 모든 사람에게 친절하고 평판이 좋지만 집 안에서는 폭군으로 돌변하는 유형입니다. 이들은 외부의 좋은 평판을 무기 삼아 자녀를 공격합니다. 밖에선 모두가 나를 좋은 사람이라고 하는데 너만 유독 나를 이상한 사람으로 모는구나. 내가 문제인 거야. 이렇게 아이가 스스로를 의심하게 만듭니다. 두 번째는 안팎으로 모두 끔찍한 사람이지만 자녀에게 이렇게 속삭이는 유형입니다. 내가 무슨 말을 해도 아무도 믿어주지 않을 거야. 아무도 널 도와주지 않아. 아이를 완벽한 고립감과 무력감에 빠뜨리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경찰이 망설임 없이 가해자를 제압하는 모습은 피해 아동에게 세상은 너의 말을 들어준다 는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나르시시스트들은 대화를 원합니다. 대화를 통해 당신을 속이고 조종하고 자신의 힘을 시험할 기회를 엿보기 때문입니다. 경찰이 그녀와 긴 대화를 나누지 않고 즉시 수갑을 채운 것은 매우 현명한 대처였습니다. 혹시 이런 경험이 있으신가요? 어떤 문제에 대해 명백히 상대방의 잘못이어서 당신이 차분하고 논리적으로 A부터 Z까지 모든 것을 설명했습니다. 어린 아이도 이해할 수 있을 만큼 명확하게 말입니다. 그런데 상대방은 갑자기 눈물을 글썽이며 이렇게 말합니다.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어. 우리가 왜 이렇게까지 됐는지 모르겠어. 내가 왜 그렇게 화가 났는지 이해가 안 가. 그 순간 당신은 혹시 내가 설명을 잘못했나 하고 스스로를 의심하게 됩니다. 바로 그것이 그들이 노리는 것입니다. 당신은 너무나도 완벽하게 설명했습니다. 너무 완벽해서 그들이 궁지에 몰린 나머지 기억 상실을 연기하고 있는 것뿐입니다. 그들이 모르겠다는 카드를 꺼내 들었다면 그것은 당신이 진실을 정확히 짚었다는 증거입니다. 절대 스스로를 의심하지 마십시오. 그들은 모든 것을 알고 있습니다. 당신이 그들에게 책임감을 느끼게 만들자 그들은 회피라는 가장 비겁한 수단을 선택한 것뿐입니다. 다시 영상으로 돌아가 봅시다. 아들이 경찰을 부를 수밖에 없었던 상황, 아버지에게는 기댈 수 없었다는 사실이 얼마나 가슴 아픈가요? 아버지는 그저 조력자, 방관자였을 뿐입니다. 아내가 세 자녀를 정신적으로 그리고 물건을 던지고 핥히는 등 신체적으로 학대하는 상황에서 무서웠다는 변명은 통하지 않습니다. 자녀를 지키는 것은 부모의 절대적인 의무이며 두려움은 그 의무를 저버릴 이유가 될 수 없습니다. 오히려 아버지는 이렇게 말합니다. 램프를 던진 건 아니잖아. 선풍기를 던졌을 뿐이야. 유리로 된 위험한 램프가 아니니 괜찮다는 것일까요? 대체 어떤 정신을 가진 부모가 자식에게 선풍기를 집어던집니까? 이것은 폭력의 본질을 흐리고 가해자를 변호하려는 비겁한 시도에 불과합니다.
어머니는 계속해서 경찰과 동맹을 맺으려 시도합니다. 경찰관과 동등한 위치에 있는 것처럼 보이려는 것입니다. 그녀가 수갑을 풀어달라고 애원하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수갑이 풀린 채 집으로 돌아가 남편과 아이들에게 보여주고 싶은 겁니다. 봐라, 경찰도 내 편이다. 너희는 아무런 힘도 없어. 그녀는 아주 작은 힘의 조각이라도 얻으면 그것을 부풀려 자신만의 승리 서사를 만들어낼 것입니다. 그렇기에 경찰이 수갑을 계속 채워두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녀는 끊임없이 거짓말을 합니다. 연속해서 3가지 거짓말을 하고는 아무렇지 않게 다음 말을 이어갑니다. 누군가가 당신의 얼굴에 대고 뻔뻔하게 거짓말을 할 때, 그리고 그 거짓말을 지적하는 것조차 감정적으로 너무나 소모될 때, 우리는 진실을 바로잡기를 포기하곤 합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그 순간 당신이 해야 할 첫 번째 일은 그 사람을 신뢰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 자신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혹시 내가 잘못 기억하는 건가? 내가 문제를 만드는 건가? 이런 자기의심의 세계로 빠져들지 마십시오. 당신의 몸과 마음이 뭔가 잘못됐다고 느꼈다면 그 느낌은 틀림없이 맞습니다. 당신은 당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자기 자신을 믿어도 괜찮습니다. 상황이 더 악화됩니다. 그녀는 당신이 원해서 낳은 아이들이잖아. 당신도 원했잖아 라며 남편에게 책임을 떠넘깁니다. 이 말은 아이들에게 나는 너희를 원하지 않았다는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는 한 아이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는 가장 잔인한 형태의 정서적 학대입니다. 이런 말을 듣고 자란 아이는 삶에서 거절이나 버림받는 경험을 할 때마다 그 상처가 곧장 부모가 심어놓은 원죄의식으로 연결됩니다. 나는 태어나지 말았어야 했어. 나는 이곳에 존재할 가치가 없어 라는 결론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반대로 아이에게 내가 우리에게 와주어서 얼마나 기쁜지 몰라. 너는 우리의 가장 큰 축복이야 라고 꾸준히 말해주는 것이 아이의 뇌와 정서에 얼마나 거대한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지 우리는 때로 잊고 삽니다. 우리는 한국 사회의 특수성을 이해해야 합니다. 전통적으로 효를 강조하며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을 미덕으로 여겨온 문화 속에서 부모의 문제를 공론화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도 부모님인데 라는 말이 모든 비판의 입을 막아버리곤 합니다. 또한 자녀의 성공을 통해 자신의 존재를 증명받으려는 부모의 왜곡된 욕망이 때로 과도한 통제와 정서적 학대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아이들은 생존을 위해 부모의 기분을 살피는 눈치에 극도로 예민해지며 자신의 감정과 욕구를 억누른 채 살아갑니다. 그 억눌린 감정들은 화병이라는 우리 문화 특유의 병을 낳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가 보는 이 이야기는 결코 먼 나라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나르시시스트들은 당신을 벌할 것이라고 위협합니다. 만약 당신이 저항하면 상황이 더 나빠질 것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진실을 말해드릴까요? 그들은 이미 당신에게 사용할 수 있는 대부분의 무기를 사용해왔습니다. 재미로, 기분 내키는 대로 말입니다. 저항의 저편에 죽음과 같은 끔찍한 고통이 있을 것이라고 느끼겠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모든 상황에 적용할 수는 없으니 신중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 영상 속 여성처럼 이미 자녀를 때리고 모욕하는 부모는 거의 최대치의 폭력을 행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권력의 불균형을 깨뜨리는 어떤 행동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경찰을 부르거나 법의 도움을 받거나 성인이 되었을 때 그 관계를 완전히 끊어내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그 과정은 일시적으로 더 고통스러울 수 있지만 그 고통의 끝에는 비로소 진정한 당신의 삶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버지는 결국 경찰을 부르지 않은
다른 아이를 집에 머물게 함으로써 처벌합니다. 문제 해결이 아닌 가해자의 편에 서서 또 다른 피해자를 만드는 악순환입니다. 그녀는 끝까지 이혼하지 않을 겁니다. 생각해보세요. 어떤 남자가 그녀의 학대를 견뎌낼 수 있을까요? 그녀는 비난하고 의지할 대상이 필요합니다. 그녀는 혼자서는 생존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그녀가 나는 당신을 만지지도 않았어라고 말할 때 그것은 당신을 감정적으로 격앙시키기 위한 미끼입니다. 그런 터무니없는 거짓말에 휘말리지 마십시오. 그럴 때 당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의 대답은 그저 아니, 그랬어 라고 현실을 상기시켜주는 것뿐입니다. 다른 말은 필요 없습니다. 그들이 피해자 행세를 하며 현실을 왜곡할 때 우리는 그들을 단호하게 현실로 다시 끌어와야 합니다. 오늘 본 이 영상은 단순한 한 가정의 불행이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 사회 곳곳에 숨어있는 수많은 상처 입은 내면 아이들의 비명입니다. 만약 당신이 비슷한 경험을 했다면 당신은 혼자가 아님을 기억하십시오. 당신의 감정은 옳았고 그 상황은 비정상적이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당신은 사랑받고 존중받을 자격이 충분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 어떤 부모도 자녀의 존재 가치를 우리는 종종 가정이 세상의 모든 풍파를 막아주는 가장 안전한 안식처라고 믿습니다. 하지만 만약 그 안식처가 가장 치열한 심리적 전쟁터가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오늘 우리는 문이 닫힌 집안에서 벌어지는 보이지 않는 폭력, 바로 나르시시스트 부모에 의한 정서적 학대에 대해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이 이야기가 누군가에게는 불편한 진실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어두운 터널 속에서 홀로 고통받고 있는 누군가에게는 한 줄기 빛이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 주시는 것만으로도 당신은 이미 상처받은 영혼을 향한 따뜻한 위로의 손길을 내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저희가 이러한 중요한 이야기를 세상에 더 널리 알리는 데 큰 힘이 됩니다. 더 많은 이들이 건강한 관계의 소중함을 깨닫도록 이 영상을 공유하여 선한 영향력을 함께 만들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자, 이제 시작합니다. 나르시시스트 어머니의 완벽한 파트너. 바로 모든 것을 방어하고 묵인하는 백기사 아버지입니다. 이 두 사람의 조합은 아이들의 삶을 송두리째 망가뜨립니다. 집안의 그 누구도 아이들을 보호해주지 않는 완벽한 고립이 형성되기 때문입니다. 영상 속 상황은 끔찍합니다. 경찰이 집에 도착하자마자 어머니의 첫 행동을 주목해 보십시오. 그녀는 즉시 자신의 권위가 위협받는다고 느낍니다. 그리고 통제권을 되찾기 위해 아이에게 무언가를 시킵니다. 이 쓰레기 좀 갖다 버려. 경찰이라는 외부의 권력이 개입한 긴급한 상황에서 쓰레기를 버리는 것이 과연 중요한 일일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은 상황을 통제하려는 필사적인 시도입니다. 나는 여전히 이 집의 통치자이며 내 아이는 내 명령에 복종한다는 것을 경찰과 아이, 그리고 스스로에게 증명하려는 무의식적인 행동인 것입니다. 그녀는 자신이 곧 체포될 것임을 직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수를 칩니다. 그래, 어서 나를 체포해 가세요. 데려가요. 이것 또한 통제권의 한 형태입니다. 타인에 의해 무력하게 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상황을 허락하고 주도하는 것처럼 보이려는 처절한 몸부림입니다. 이런 행동들이 여러분에게 익숙하게 느껴지시나요? 만약 가정 내에서 물건을 던지는 행위가 일상처럼 여겨졌다면 부디 그것이 명백한 폭력임을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그 집을 떠나 수년이 흐른 뒤 세상 누구도 당신에게 물건을 던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깨닫는 순간 과거의 상처가 얼마나 깊었는지 비로소 실감하게 될 것입니다.
집 안에서의 폭력이 일상화된 사람들은 그것이 얼마나 비정상적인지조차 깨닫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당신이 평생 알고 지낸 세상이 그것뿐이었다 해도 그것은 결코 정상이 아닙니다. 원래 세상은 그래서는 안 되는 겁니다. 경찰의 건의 앞에서도 그녀는 계속해서 상황의 서사를 자신이 원하는 방향으로 바꾸려 시도합니다. 집안에서 남편과 아이들을 완벽히 지배하고 있다고 믿을 때 그녀의 통제 욕구는 얼마나 더 극심했을까요? 상상조차 하기 어렵습니다. 이내 그녀는 새로운 카드를 꺼내듭니다. 바로 아들을 비난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심리학에서는 이야기 재구성이라고 부릅니다. 자신에게 불리한 현재의 규칙 안에서 이길 수 없게 되면 나르시시스트는 게임의 규칙 자체를 새로 써버립니다. 내가 이렇게 된 건 다 내 탓이야. 이 얼마나 끔찍한 책임 전가입니까? 그녀는 심지어 이웃의 시선을 의식하며 말합니다. 이웃들이 다 보잖아요. 하지만 아마 이웃들은 이미 그녀가 정상적이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었을 겁니다. 많은 나르시시스트들은 주변 사람들에게 자신이 얼마나 사랑받고 인정받는지 과시하려 하지만 사람들은 이미 진실을 알고 있습니다. 그저 더 큰 갈등을 피하기 위해 침묵할 뿐입니다. 경찰관들의 단호한 태도는 어둠 속 한 줄기 빛과 같습니다. 그들은 아들의 불안의 참 목소리를 듣고 그가 설명하는 상황을 즉시 믿어주었습니다. 아이들의 말을 진지하게 받아들여 준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나르시시스트 부모는 크게 두 종류로 나뉩니다. 첫 번째는 밖에서는 모든 사람에게 친절하고 평판이 좋지만 집 안에서는 폭군으로 돌변하는 유형입니다. 이들은 외부의 좋은 평판을 무기 삼아 자녀를 공격합니다. 밖에선 모두가 나를 좋은 사람이라고 하는데 너만 유독 나를 이상한 사람으로 모는구나. 내가 문제인 거야. 이렇게 아이가 스스로를 의심하게 만듭니다. 두 번째는 안팎으로 모두 끔찍한 사람이지만 자녀에게 이렇게 속삭이는 유형입니다. 내가 무슨 말을 해도 아무도 믿어주지 않을 거야. 아무도 널 도와주지 않아. 아이를 완벽한 고립감과 무력감에 빠뜨리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경찰이 망설임 없이 가해자를 제압하는 모습은 피해 아동에게 세상은 너의 말을 들어준다 는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나르시시스트들은 대화를 원합니다. 대화를 통해 당신을 속이고 조종하고 자신의 힘을 시험할 기회를 엿보기 때문입니다. 경찰이 그녀와 긴 대화를 나누지 않고 즉시 수갑을 채운 것은 매우 현명한 대처였습니다. 혹시 이런 경험이 있으신가요? 어떤 문제에 대해 명백히 상대방의 잘못이어서 당신이 차분하고 논리적으로 A부터 Z까지 모든 것을 설명했습니다. 어린 아이도 이해할 수 있을 만큼 명확하게 말입니다. 그런데 상대방은 갑자기 눈물을 글썽이며 이렇게 말합니다.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어. 우리가 왜 이렇게까지 됐는지 모르겠어. 내가 왜 그렇게 화가 났는지 이해가 안 가. 그 순간 당신은 혹시 내가 설명을 잘못했나 하고 스스로를 의심하게 됩니다. 바로 그것이 그들이 노리는 것입니다. 당신은 너무나도 완벽하게 설명했습니다. 너무 완벽해서 그들이 궁지에 몰린 나머지 기억 상실을 연기하고 있는 것뿐입니다. 그들이 모르겠다는 카드를 꺼내 들었다면 그것은 당신이 진실을 정확히 짚었다는 증거입니다. 절대 스스로를 의심하지 마십시오. 그들은 모든 것을 알고 있습니다. 당신이 그들에게 책임감을 느끼게 만들자 그들은 회피라는 가장 비겁한 수단을 선택한 것뿐입니다. 다시 영상으로 돌아가 봅시다. 아들이 경찰을 부를 수밖에 없었던 상황, 아버지에게는 기댈 수 없었다는 사실이 얼마나 가슴 아픈가요? 아버지는 그저 조력자,
방관자였을 뿐입니다. 아내가 세 자녀를 정신적으로 그리고 물건을 던지고 핥히는 등 신체적으로 학대하는 상황에서 무서웠다는 변명은 통하지 않습니다. 자녀를 지키는 것은 부모의 절대적인 의무이며 두려움은 그 의무를 저버릴 이유가 될 수 없습니다. 오히려 아버지는 이렇게 말합니다. 램프를 던진 건 아니잖아. 선풍기를 던졌을 뿐이야. 유리로 된 위험한 램프가 아니니 괜찮다는 것일까요? 대체 어떤 정신을 가진 부모가 자식에게 선풍기를 집어던집니까? 이것은 폭력의 본질을 흐리고 가해자를 변호하려는 비겁한 시도에 불과합니다. 어머니는 계속해서 경찰과 동맹을 맺으려 시도합니다. 경찰관과 동등한 위치에 있는 것처럼 보이려는 것입니다. 그녀가 수갑을 풀어달라고 애원하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수갑이 풀린 채 집으로 돌아가 남편과 아이들에게 보여주고 싶은 겁니다. 봐라, 경찰도 내 편이다. 너희는 아무런 힘도 없어. 그녀는 아주 작은 힘의 조각이라도 얻으면 그것을 부풀려 자신만의 승리 서사를 만들어낼 것입니다. 그렇기에 경찰이 수갑을 계속 채워두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녀는 끊임없이 거짓말을 합니다. 연속해서 3가지 거짓말을 하고는 아무렇지 않게 다음 말을 이어갑니다. 누군가가 당신의 얼굴에 대고 뻔뻔하게 거짓말을 할 때, 그리고 그 거짓말을 지적하는 것조차 감정적으로 너무나 소모될 때, 우리는 진실을 바로잡기를 포기하곤 합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그 순간 당신이 해야 할 첫 번째 일은 그 사람을 신뢰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 자신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혹시 내가 잘못 기억하는 건가? 내가 문제를 만드는 건가? 이런 자기의심의 세계로 빠져들지 마십시오. 당신의 몸과 마음이 뭔가 잘못됐다고 느꼈다면 그 느낌은 틀림없이 맞습니다. 당신은 당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자기 자신을 믿어도 괜찮습니다. 상황이 더 악화됩니다. 그녀는 당신이 원해서 낳은 아이들이잖아. 당신도 원했잖아 라며 남편에게 책임을 떠넘깁니다. 이 말은 아이들에게 나는 너희를 원하지 않았다는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는 한 아이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는 가장 잔인한 형태의 정서적 학대입니다. 이런 말을 듣고 자란 아이는 삶에서 거절이나 버림받는 경험을 할 때마다 그 상처가 곧장 부모가 심어놓은 원죄의식으로 연결됩니다. 나는 태어나지 말았어야 했어. 나는 이곳에 존재할 가치가 없어 라는 결론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반대로 아이에게 내가 우리에게 와주어서 얼마나 기쁜지 몰라. 너는 우리의 가장 큰 축복이야 라고 꾸준히 말해주는 것이 아이의 뇌와 정서에 얼마나 거대한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지 우리는 때로 잊고 삽니다. 우리는 한국 사회의 특수성을 이해해야 합니다. 전통적으로 효를 강조하며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을 미덕으로 여겨온 문화 속에서 부모의 문제를 공론화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도 부모님인데 라는 말이 모든 비판의 입을 막아버리곤 합니다. 또한 자녀의 성공을 통해 자신의 존재를 증명받으려는 부모의 왜곡된 욕망이 때로 과도한 통제와 정서적 학대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아이들은 생존을 위해 부모의 기분을 살피는 눈치에 극도로 예민해지며 자신의 감정과 욕구를 억누른 채 살아갑니다. 그 억눌린 감정들은 화병이라는 우리 문화 특유의 병을 낳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가 보는 이 이야기는 결코 먼 나라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나르시시스트들은 당신을 벌할 것이라고 위협합니다. 만약 당신이 저항하면 상황이 더 나빠질 것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진실을 말해드릴까요? 그들은 이미 당신에게 사용할 수 있는 대부분의 무기를 사용해왔습니다. 재미로 기분 내키는 대로 말입니다.
저항의 저편에 죽음과 같은 끔찍한 고통이 있을 것이라고 느끼겠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모든 상황에 적용할 수는 없으니 신중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 영상 속 여성처럼 이미 자녀를 때리고 모욕하는 부모는 거의 최대치의 폭력을 행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권력의 불균형을 깨뜨리는 어떤 행동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경찰을 부르거나 법의 도움을 받거나 성인이 되었을 때 그 관계를 완전히 끊어내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그 과정은 일시적으로 더 고통스러울 수 있지만 그 고통의 끝에는 비로소 진정한 당신의 삶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버지는 결국 경찰을 부르지 않은 다른 아이를 집에 머물게 함으로써 처벌합니다. 문제 해결이 아닌 가해자의 편에 서서 또 다른 피해자를 만드는 악순환입니다. 그녀는 끝까지 이혼하지 않을 겁니다. 생각해보세요. 어떤 남자가 그녀의 학대를 견뎌낼 수 있을까요? 그녀는 비난하고 의지할 대상이 필요합니다. 그녀는 혼자서는 생존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그녀가 나는 당신을 만지지도 않았어라고 말할 때 그것은 당신을 감정적으로 격앙시키기 위한 미끼입니다. 그런 터무니없는 거짓말에 휘말리지 마십시오. 그럴 때 당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의 대답은 그저 아니, 그랬어 라고 현실을 상기시켜주는 것뿐입니다. 다른 말은 필요 없습니다. 그들이 피해자 행세를 하며 현실을 왜곡할 때 우리는 그들을 단호하게 현실로 다시 끌어와야 합니다. 오늘 본 이 영상은 단순한 한 가정의 불행이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 사회 곳곳에 숨어있는 수많은 상처 입은 내면 아이들의 비명입니다. 만약 당신이 비슷한 경험을 했다면 당신은 혼자가 아님을 기억하십시오. 당신의 감정은 옳았고 그 상황은 비정상적이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당신은 사랑받고 존중받을 자격이 충분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 어떤 부모도 자녀의 존재 가치를 우리는 종종 가정이 세상의 모든 풍파를 막아주는 가장 안전한 안식처라고 믿습니다. 하지만 만약 그 안식처가 가장 치열한 심리적 전쟁터가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오늘 우리는 문이 닫힌 집안에서 벌어지는 보이지 않는 폭력, 바로 나르시시스트 부모에 의한 정서적 학대에 대해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이 이야기가 누군가에게는 불편한 진실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어두운 터널 속에서 홀로 고통받고 있는 누군가에게는 한 줄기 빛이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 주시는 것만으로도 당신은 이미 상처받은 영혼을 향한 따뜻한 위로의 손길을 내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저희가 이러한 중요한 이야기를 세상에 더 널리 알리는 데 큰 힘이 됩니다. 더 많은 이들이 건강한 관계의 소중함을 깨닫도록 이 영상을 공유하여 선한 영향력을 함께 만들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자, 이제 시작합니다. 나르시시스트 어머니의 완벽한 파트너. 바로 모든 것을 방어하고 묵인하는 백기사 아버지입니다. 이 두 사람의 조합은 아이들의 삶을 송두리째 망가뜨립니다. 집안의 그 누구도 아이들을 보호해주지 않는 완벽한 고립이 형성되기 때문입니다. 영상 속 상황은 끔찍합니다. 경찰이 집에 도착하자마자 어머니의 첫 행동을 주목해 보십시오. 그녀는 즉시 자신의 권위가 위협받는다고 느낍니다. 그리고 통제권을 되찾기 위해 아이에게 무언가를 시킵니다. 이 쓰레기 좀 갖다 버려. 경찰이라는 외부의 권력이 개입한 긴급한 상황에서 쓰레기를 버리는 것이 과연 중요한 일일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은 상황을 통제하려는 필사적인 시도입니다. 나는 여전히 이 집의 통치자이며 내 아이는 내 명령에 복종한다는 것을 경찰과 아이, 그리고 스스로에게 증명하려는 무의식적인 행동인 것입니다. 그녀는 자신이 곧 체포될 것임을 직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수를 칩니다. 그래, 어서 나를 체포해 가세요. 데려가요. 이것 또한 통제권의 한 형태입니다. 타인에 의해 무력하게 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상황을 허락하고 주도하는 것처럼 보이려는 처절한 몸부림입니다. 이런 행동들이 여러분에게 익숙하게 느껴지시나요? 만약 가정 내에서 물건을 던지는 행위가 일상처럼 여겨졌다면 부디 그것이 명백한 폭력임을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그 집을 떠나 수년이 흐른 뒤 세상 누구도 당신에게 물건을 던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깨닫는 순간 과거의 상처가 얼마나 깊었는지 비로소 실감하게 될 것입니다. 집 안에서의 폭력이 일상화된 사람들은 그것이 얼마나 비정상적인지조차 깨닫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당신이 평생 알고 지낸 세상이 그것뿐이었다 해도 그것은 결코 정상이 아닙니다. 원래 세상은 그래서는 안 되는 겁니다. 경찰의 건의 앞에서도 그녀는 계속해서 상황의 서사를 자신이 원하는 방향으로 바꾸려 시도합니다. 집안에서 남편과 아이들을 완벽히 지배하고 있다고 믿을 때 그녀의 통제 욕구는 얼마나 더 극심했을까요? 상상조차 하기 어렵습니다. 이내 그녀는 새로운 카드를 꺼내듭니다. 바로 아들을 비난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심리학에서는 이야기 재구성이라고 부릅니다. 자신에게 불리한 현재의 규칙 안에서 이길 수 없게 되면 나르시시스트는 게임의 규칙 자체를 새로 써버립니다. 내가 이렇게 된 건 다 내 탓이야. 이 얼마나 끔찍한 책임 전가입니까? 그녀는 심지어 이웃의 시선을 의식하며 말합니다. 이웃들이 다 보잖아요. 하지만 아마 이웃들은 이미 그녀가 정상적이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었을 겁니다. 많은 나르시시스트들은 주변 사람들에게 자신이 얼마나 사랑받고 인정받는지 과시하려 하지만 사람들은 이미 진실을 알고 있습니다. 그저 더 큰 갈등을 피하기 위해 침묵할 뿐입니다. 경찰관들의 단호한 태도는 어둠 속 한 줄기 빛과 같습니다. 그들은 아들의 불안의 참 목소리를 듣고 그가 설명하는 상황을 즉시 믿어주었습니다. 아이들의 말을 진지하게 받아들여 준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나르시시스트 부모는 크게 두 종류로 나뉩니다. 첫 번째는 밖에서는 모든 사람에게 친절하고 평판이 좋지만 집 안에서는 폭군으로 돌변하는 유형입니다. 이들은 외부의 좋은 평판을 무기 삼아 자녀를 공격합니다. 밖에선 모두가 나를 좋은 사람이라고 하는데 너만 유독 나를 이상한 사람으로 모는구나. 내가 문제인 거야. 이렇게 아이가 스스로를 의심하게 만듭니다. 두 번째는 안팎으로 모두 끔찍한 사람이지만 자녀에게 이렇게 속삭이는 유형입니다. 내가 무슨 말을 해도 아무도 믿어주지 않을 거야. 아무도 널 도와주지 않아. 아이를 완벽한 고립감과 무력감에 빠뜨리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경찰이 망설임 없이 가해자를 제압하는 모습은 피해 아동에게 세상은 너의 말을 들어준다 는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나르시시스트들은 대화를 원합니다. 대화를 통해 당신을 속이고 조종하고 자신의 힘을 시험할 기회를 엿보기 때문입니다. 경찰이 그녀와 긴 대화를 나누지 않고 즉시 수갑을 채운 것은 매우 현명한 대처였습니다. 혹시 이런 경험이 있으신가요? 어떤 문제에 대해 명백히 상대방의 잘못이어서 당신이 차분하고 논리적으로 A부터 Z까지 모든 것을 설명했습니다. 어린 아이도 이해할 수 있을 만큼 명확하게 말입니다. 그런데 상대방은 갑자기 눈물을 글썽이며 이렇게 말합니다.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어. 우리가 왜 이렇게까지 됐는지 모르겠어. 내가 왜 그렇게 화가 났는지 이해가 안 가. 그 순간 당신은 혹시 내가 설명을 잘못했나 하고 스스로를 의심하게 됩니다. 바로 그것이 그들이 노리는 것입니다.
당신은 너무나도 완벽하게 설명했습니다. 너무 완벽해서 그들이 궁지에 몰린 나머지 기억 상실을 연기하고 있는 것뿐입니다. 그들이 모르겠다는 카드를 꺼내 들었다면 그것은 당신이 진실을 정확히 짚었다는 증거입니다. 절대 스스로를 의심하지 마십시오. 그들은 모든 것을 알고 있습니다. 당신이 그들에게 책임감을 느끼게 만들자 그들은 회피라는 가장 비겁한 수단을 선택한 것뿐입니다. 다시 영상으로 돌아가 봅시다. 아들이 경찰을 부를 수밖에 없었던 상황, 아버지에게는 기댈 수 없었다는 사실이 얼마나 가슴 아픈가요? 아버지는 그저 조력자, 방관자였을 뿐입니다. 아내가 세 자녀를 정신적으로 그리고 물건을 던지고 핥히는 등 신체적으로 학대하는 상황에서 무서웠다는 변명은 통하지 않습니다. 자녀를 지키는 것은 부모의 절대적인 의무이며 두려움은 그 의무를 저버릴 이유가 될 수 없습니다. 오히려 아버지는 이렇게 말합니다. 램프를 던진 건 아니잖아. 선풍기를 던졌을 뿐이야. 유리로 된 위험한 램프가 아니니 괜찮다는 것일까요? 대체 어떤 정신을 가진 부모가 자식에게 선풍기를 집어던집니까? 이것은 폭력의 본질을 흐리고 가해자를 변호하려는 비겁한 시도에 불과합니다. 어머니는 계속해서 경찰과 동맹을 맺으려 시도합니다. 경찰관과 동등한 위치에 있는 것처럼 보이려는 것입니다. 그녀가 수갑을 풀어달라고 애원하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수갑이 풀린 채 집으로 돌아가 남편과 아이들에게 보여주고 싶은 겁니다. 봐라, 경찰도 내 편이다. 너희는 아무런 힘도 없어. 그녀는 아주 작은 힘의 조각이라도 얻으면 그것을 부풀려 자신만의 승리 서사를 만들어낼 것입니다. 그렇기에 경찰이 수갑을 계속 채워두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녀는 끊임없이 거짓말을 합니다. 연속해서 3가지 거짓말을 하고는 아무렇지 않게 다음 말을 이어갑니다. 누군가가 당신의 얼굴에 대고 뻔뻔하게 거짓말을 할 때, 그리고 그 거짓말을 지적하는 것조차 감정적으로 너무나 소모될 때, 우리는 진실을 바로잡기를 포기하곤 합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그 순간 당신이 해야 할 첫 번째 일은 그 사람을 신뢰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 자신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혹시 내가 잘못 기억하는 건가? 내가 문제를 만드는 건가? 이런 자기의심의 세계로 빠져들지 마십시오. 당신의 몸과 마음이 뭔가 잘못됐다고 느꼈다면 그 느낌은 틀림없이 맞습니다. 당신은 당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자기 자신을 믿어도 괜찮습니다. 상황이 더 악화됩니다. 그녀는 당신이 원해서 낳은 아이들이잖아. 당신도 원했잖아 라며 남편에게 책임을 떠넘깁니다. 이 말은 아이들에게 나는 너희를 원하지 않았다는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는 한 아이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는 가장 잔인한 형태의 정서적 학대입니다. 이런 말을 듣고 자란 아이는 삶에서 거절이나 버림받는 경험을 할 때마다 그 상처가 곧장 부모가 심어놓은 원죄의식으로 연결됩니다. 나는 태어나지 말았어야 했어. 나는 이곳에 존재할 가치가 없어 라는 결론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반대로 아이에게 내가 우리에게 와주어서 얼마나 기쁜지 몰라. 너는 우리의 가장 큰 축복이야 라고 꾸준히 말해주는 것이 아이의 뇌와 정서에 얼마나 거대한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지 우리는 때로 잊고 삽니다. 우리는 한국 사회의 특수성을 이해해야 합니다. 전통적으로 효를 강조하며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을 미덕으로 여겨온 문화 속에서 부모의 문제를 공론화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도 부모님인데 라는 말이 모든 비판의 입을 막아버리곤 합니다. 또한 자녀의 성공을 통해 자신의 존재를 증명받으려는 부모의 왜곡된 욕망이 때로 과도한 통제와 정서적 학대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아이들은 생존을 위해 부모의 기분을 살피는 눈치에 극도로 예민해지며 자신의 감정과 욕구를 억누른 채 살아갑니다. 그 억눌린